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3학년의 역사 특강은 러시아의 역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러시아냐? 여러분이 미처 배우지 못한 현대 세계의 역사는 이 러시아의 역사에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주로 나쁜 의미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라는 사상도 이 러시아의 역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하여 일석이조라는 판단하에 또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의 부분입니다만 러시아의 역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그 시베리아 막막한 툰드라의 땅에 이제 사람의 흔적이 남겨진 것은 전설상의 노르드인 바이킹족인 류리크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증명되기보다는 전설 속의 인물이지만은 그가 세웠다고 한 나라가 러시아의 최초의 국가인 키예프 공국과 노브고로드 공국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루스족이라고 하는 민족, 바이킹의 한 일파인 루스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과 민족명에서 따온 루스의 나라라는 뜻인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의 국가 명칭이 된 셈이죠. 자, 이러한 여러 바이킹 국가들은 이제 13세기에 칭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러시아 지역을 침략하면서 그들에게 지배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러시아 역사에서는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르는데, 멍해는 소에게 짊어지게 하는 일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소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러한 우울한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고, 타타르라는 말은 북방 유목민족을 가리키는 러시아의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몽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잔티움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키예프 공국의 대공 블라디미르가 비잔티움 제국은 원래 자기 나라의 공주를 다른 나라에 잘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시켰다는 것은 비잔티움 제국이 그만큼 몰려있던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이 안나를 블라디미르 대공과 결혼시키면서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따로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아는 성당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화에도 비잔티움의 영향이 좀 강해졌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문화재가 바로 이 성 바실리 성당입니다. 성 바실리 대성당. 자, 저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것이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비잔티움의 돈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예요. 다만 알록달록한 게 무슨 롯데월드나 보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나름대로 그들은 비잔티움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이반 3세, 별명은 이반 뇌죄. 뇌라는 것은 병겜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벼락같이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 몽골군을 후려쳐서 러시아의 독립을 얻어낸 인물인데요. 카리스마 있는 왕으로서도 대단했지만은 요즘으로 치면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정신 질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노해서 날뛰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젊었을 때는 카리스마 있는 몽골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군주로서의 모습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도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조금 잔인한 그림인데 보여드릴게요. 이 이반 뇌제를 표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아들을 지팡이로 후려쳐서 치명상을 입혀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들어서 자기가 거의 죽여버린 아들을 끌어안고 저런 표정을 짓는
그야말로 이반 내제의 모습, 양면을 보여주는 걸작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난폭한 이반 내제 때문에 이반 내제의 아들들은 대부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상속권을 잃어버리거나 죽거나 했어요. 이렇게. 그리하여 이반 내제의 목에 외가 쪽 친척으로부터 새로운 왕가가 탄생하니 그것이 바로 로마노프 왕조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깃발은 고대 로마의 깃발입니다. 첫 번째 로마죠.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두 번째 로마,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똑같이 디자인이 독수리죠. 아퀼라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를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조금 징그러운데 세 번째 로마,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의 깃발입니다. 덧붙이자면은 로마라는 칭호를 쓴 나라들은 대부분 이 독수리 모습을 깃발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신성 로마 제국도 구석에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깃발이었습니다. 쌍두 독수리.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배웠다시피 로마노프 왕가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영향도 있어요. 농노제도 같은 봉건 제도를, 중세 유럽의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8, 19세기에 근대화의 시대로 들어오게 됐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땅이 넓고 로마노프 왕가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러한 봉건 제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라는 오랜 나라를 개혁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던 거죠. 자, 그리하여 등장합니다. 로마노프 왕가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이 니콜라이 2세는 강단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당시 제국주의 세계에 휘말리면서 예를 들어 러일 전쟁,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 모두 휘말려 가게 됩니다. 러시아 내부의 문제는 제대로 개혁하지도 못하면서. 자, 첫 번째로 러일 전쟁 중에 피해 인류의 사건이 일어나요.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러시아의 상황을 한탄해서 민중들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니콜라이 2세 궁궐에 이 전진해서 시위하러 가서 아버지와 같은 짜르에게, 황제에게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개혁해달라고 요구하러 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짜르의 군대는 총을 퍼붓습니다. 이름하여 피해 인류의 사건. 이것은 러시아의 민중들에게 차르는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봉건 제도다라는 생각을 박아주게 만들었어요. 당황한 니콜라이 2세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된 것도 이것이 원인이었다고 해요. 피해 인류의 사건으로 내부 문제가 너무나 크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황급히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맺고 러일 전쟁을 수습하면서 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스톨리핀이라는 인물을 기용해서 그것도 러시아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에 또 니콜라이 2세가 참전을 선언하면서 러시아 민중은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전쟁에 양쪽으로 끼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옛날 달력으로는 2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2월 혁명인데요. 지금 달력으로 계산해보면 3월이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2월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는 퇴위하게 되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케렌스키라는 인물이 이끄는 개혁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이 임시정부는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해요. 제일 러시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은 무엇이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케렌스키 정부는 계속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1차 세계대전을 이어나가기를 선언합니다. 민중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나와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그가 일으킨 10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비에트 연방 두 글자로 줄여서 소련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돈 없는 사람들의 천국이 생겨나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일단은 이거부터 확인하죠. 사회주의란 건 무엇인가?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경제, 그리고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회 자체는 이미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시도되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미 2학년 때 배웠어요. 중세 유럽의 말기에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와트 타일러, 이런 자크리 이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 태어났을 때 걔네들이 재산이 있었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이 없는 사회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서도 한 번 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상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재산이 없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묘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여전제를 제시하는데 이 여전제가 마치 사회주의의 공산주의 사회와 같다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정약용을 굉장히 높이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경제적인 측면에 불과해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측면에 불과해요. 사회주의라고 해도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생시몬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한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중국에선 중국 나름대로 마오쩌둥의 주장에 따르는 마오주의란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해석한 주체사상이란 게 있어요. 따라서 공산주의는 한 가지 갈래에 불과하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도입한 나라에 속합니다.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미국의 보험제도를,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어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맹장 수술에도 1,000만 원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료보험이죠.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운영합니다. 미국은 개인 의료보험이에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맹장염을 지원 안 하면은 맹장염에 돈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료보험 제도를 오바마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그때 미국 사람들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오바마 빨갱이냐? 사회주의자냐? 왜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라는 인식이었어요. 미국은 상당히 자유주의의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 생각에서는 나를 지키는 것도 나고 내 돈을 쓰는 것도 나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최소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돈을 가져가서 공공복지에 쓴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만 원만 내면, 우리나라 돈으로 비교해서 10만 원만 내면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할아버지가 오바마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대한 돈을 많이 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목표로 하고 있죠.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러시아 혁명은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시즘. 이 마르크시즘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은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련이란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전의 정의를 읽어봐도 알겠지만은 사회주의는 결국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 안 하고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부분이지만은 저 빨갱이 나라 소련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겠구나. 이러한 주장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흔들리면은 세계의 자본주의가 흔들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는 소련은 중간에 빠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 국가들은 이번에는 이 소련에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니터에 우길기 확인하시죠? 네. 당시 이 소련의 도시를 행진하고 있는 연합군의 모습인데요. 이 연합군의 간섭과 백군, 로마노프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전까지 일어나면서 소련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은 사유재산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의 사회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사회주의에서는 가장 큰 아군이어야 될 노동자나 농민들이 오히려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닌 때는 온건하게 사회주의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신경제정책이라고 해요. 고등학교에서는 배웁니다. NIE. 상관없네요. 그리고 이 적백내전 시기에 감금되어 있던 로마노프 왕가의 사람들,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들이 끌어내어져서 살해당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살아남았냐 안 남았냐가 오랫동안 이야기거리가 되었지만은 결국 유전자 분석 끝에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죽고 나서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바로 스탈린입니다. 강철의 대원수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소수민족에 속하는 그루지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닌이 살아있을 때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트로츠키라는 사람과 대립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우리 소련부터 혁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소련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해야 된다. 트로츠키는 세계 이 노동자들이 모두 공동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자, 레닌은 스탈린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얘 뭔가 수상하다.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레닌이 제대로 후계자를 키우지 못하고 또 트로츠키 파벌과 스탈린 파벌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를 좀 더 교묘하게 잘했던 스탈린이 레닌이 죽고 나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이 권력을 잡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소련에서는 대숙청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모니터에 띄어난 이 표는 여러 독재자 중 누가 제일 많이 사람을 죽였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독재자인데요.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중요한 사람들 몇몇만 확인할게요. 이럴 때는 주석 달기의 기능이 등장해야겠죠. 자,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의 순위 중에는 상당히 낮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중에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인 도조 히데키도 학살자로서는 이 정도 순위밖에 안 되네요. 자, 3위가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네요. 유대인 대학살,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로 유명하죠. 그리고
2위가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고요. 시베리아의 유형소, 굴라그라고 불리는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시베리아 날씨. 며칠 전에 친구가 시베리아 날씨가 지금 몇 도인지 얘기해 줬는데요. 영하 42도래요. 영하 42도래요. 이런 데서 강제노동을 하고 고문을 당하는 스탈린의 정적들, 정치적인 적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1위는 대망의 1위는 누구냐?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왜 이 쟁쟁한 수백만을 죽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느냐? 사실 이것은 마오쩌둥이 직접 죽인 수가 아니고요. 직접 감옥에 가둔 수가 아니고요. 마오쩌둥은 1960년대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대약진 운동이 뭐냐? 마오쩌둥을 우상화시키고 그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었어요. 유명한 에피소드가 마오쩌둥이 어느 날 논밭을 시찰하다가 참새를 봤어요. 참새가 벼를 먹는 거예요. 쌀을 먹는 거예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자 중국 민중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새를 다 죽여 없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새는 해충을 없애는 새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충을 잡을 새가 없어지니까 해충이 너무나 늘어나서 쌀 농사를 완전 다 망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고 그 외에도 끝도 없어요. 어쨌든 잘못된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4천만 명이네요. 그리고 마오쩌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으니까 권력에서 내려오는 듯이 보였다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개혁을 또 추진합니다. 이때 마오쩌둥을 반대하는 반동분자로 몰려서 살해당한 사람들이 엄청 또 많아요. 역사의 한 장면이고요. 그것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대숙청, 엄청난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숙청을 하고 스탈린은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수업했을 때 얘기했었죠. 독일이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는 무엇이냐? 소련이 뒤에서 공격할 염려를 덜었기 때문에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히틀러는 독일의 민족인 슬라브 민족은요, 사람으로 치지 않아요. 전부 독일 민족, 위대한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의 생활권을 갉아먹는 해충같이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하여 히틀러는 불가침 조약을 멋대로 깨버리고 소련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을 독소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여기에서도 또 어마무지한 희생자가 발생해요.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요. 특히 대숙청 기간에 유능한 장교들, 지휘관들을 스탈린이 많이 죽였어요. 또는 고문하고 가두거나. 이때 독소 전쟁을 이끈 소련의 대단한 장군 중에는 스탈린의 명령으로 고문을 당해서 두 발의 발가락이 전부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소 전쟁이 터지니까 또 전쟁터로 나선 겁니다. 대단한 얘기죠. 자, 그 사진은 가장 격렬했던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란 도시에서 벌어졌던 전투인데, 아무래도 스탈린의 이름을 딴 만큼 도시의 상징성이 굉장히 강해서 히틀러는 이 도시를 반드시 점령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겨울, 소련군의 치열한 반격과 그리고 동장군, 겨울의 장군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가 합쳐져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이때 스탈린그라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힌 독일 포로들이
걸어 들어가던 포로 수용소의 간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유럽의 유명한 작가, 독일의 유명한 작가, 아니야,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단테가 쓴 단테가 쓴 책 속에 지옥의 묘사에서 나오는 지옥문에 적혀 있던 글씨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자, 어쨌든 독일의 배신으로 결국에는 연합군에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로 가입하게 된 소련, 승리를 거두지만은 이어지는 냉전이 있었습니다. 자, 빨간색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서아시아의 몇몇 나라들과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쿠바까지 이 공산주의 동유럽 포함해서 이 공산주의 국가와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는 냉전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이때는 선생님이 핵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상호 확증 파괴. 소련도 미국도 대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버튼 하나만으로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실제로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련의 핵기지에서 미국이 쏜 핵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레이더에 포착된 거예요. 아, 미국이 드디어 핵미사일을 쐈구나. 우리도 마주 쏘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핵전쟁이다. 그런데 그것을 관측하던 레이더를 관측하던 군인이 설마 그렇겠어? 잠깐만 기다려보자. 아니야, 지금 쏴야 돼. 안 그럼 우리 끝장이야. 어차피 끝장이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지구 다 끝장이야. 그런데 결국 알아보니까 유럽에서 쏜 인공위성의 날개에서 반사된 빛이었어요. 그것을 오해해서 정말로 미사일을 쐈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 못합니다. 그런 위기가 냉전 시기에는 수백 번 있었어요. 자, 이렇게 냉전 시기가 끝나게 된 것이 언제냐? 1990년대. 바로 왼쪽의 사람 고르바초프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는데요. 여러분, 사회주의의 가장 큰 결점이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소련에서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에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 계층을 그리고 욕심이 있지만 행동력은 없는 사람들이 놀고 있으면 공산주의 사회니까 먹을 것은 입에 들어오겠지. 이런 굉장히 침체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고르바초프는 페테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둘 다 개혁, 개방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련이 서구 세계, 자유주의 세계를 향해서 문을 빼꼼 여니까 밀려 들어오는 자유의 물결에 소련은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붕괴하게 됩니다.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집어던지고 소련도 붕괴하고 현재의 러시아,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이름의 현재의 러시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저 공식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일단 이름만은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쿠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더 있을지는 모르는데 너무 마이너해서 선생님이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러한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하 자원과 그리고 냉전 시기부터 이어온 군사력으로 세계에 상당히 무서운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를 이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무서운 소문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러시아를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